작물죄는 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보관 운반할 선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쳤다. 그 다음 갑은 친구 병에게 말했다. 이 자전거 싸게 줄게. 사실 훔친 거야. 병은 그 말을 듣고도 자전거를 싼 값에 샀다. 이 경우 갑에게는 절도죄가 문제된다. 그리고 병에게는 작물취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작물죄는 본범이 저지른 재산범죄 이후에 등장하는 범죄다. 절도, 강도, 사기, 횡령 같은 범죄로 얻은 물건이 작물이 된다. 그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팔 수 있도록 알선하면 작물죄가 문제된다. 작물죄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객체가 작물이어야 한다. 즉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가 그것이 작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싼 물건을 샀다고 해서 바로 작물죄는 아니다. 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싸고 출처가 수상하고 판매자가 훔친 물건이라고 말했는데도 샀다면 작물죄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작물죄는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친 범죄가 아니다. 훔친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유통에 관여하는 범죄다. 작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휴대폰을 훔쳤다. 그 휴대폰은 절도죄로 취득한 물건이다. 따라서 그 휴대폰은 작물이 될 수 있다. 이후 병이 그 휴대폰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샀다면 병에게 작물죄가 문제된다. 작물은 아무 물건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본범의 재산범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절도죄로 훔친 물건, 강도죄로 빼앗은 물건, 사기죄로 편취한 물건, 횡령죄로 횡령한 물건 등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것은 작물이 본범의 범죄로부터 나온 물건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갑이 사기로 돈을 편취했다면 그 돈은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새 물건을 샀을 때 그 새 물건까지 당연히 작물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작물성은 본범과의 관련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작물죄는 본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가 아니다. 본범이 만든 불법 재산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범죄다. 그래서 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물건이 어떤 범죄로 취득되었는지, 그 범죄와 물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작물은 범죄로 취득된 재물이다. 사례에서는 먼저 어떤 본범이 있었는지, 그 본범으로 얻은 물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작물죄는 본범의 재산범죄가 먼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쳤다. 갑은 그 노트북을 병에게 팔았다. 병은 그 노트북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샀다. 이 경우 갑은 본범이다. 갑의 절도죄가 먼저 있고 그 절도죄로 취득한 노트북이 작물이 된다. 그 작물을 병이 취득했기 때문에 병에게 작물취득죄가 문제되는 것이다. 작물죄는 본범과 연결되어 있다. 본범 없이 작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즉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그 물건을 샀다고 해서 작물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소유 자전거를 병에게 싸게 팔았다면 그 자전거는 작물이 아니다. 병이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작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본범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작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본범의 재산범죄가 있었는지다. 또 작물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보통 본범과 별개의 사람이다. 절도범이 자기 훔친 물건을 보관하거나 팔아버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도죄의 사후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별도로 작물죄의 주체가 되는지는 조심해야 한다. 정리하면 작물죄는 본범의 재산범죄를 전제로 한다. 사례에서는 먼저 본범이 무엇인지, 작물이 무엇인지, 작물죄 행위자가 본범과 별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작물취득은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물건을 넘겨받아 자기 지배 아래 두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명품 가방을 훔쳤다. 갑은 그 가방을 병에게 팔았다. 병은 가방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병은 싸다는 이유로 그 가방을 샀다. 이 경우 병에게는 작물취득죄가 문제된다. 취득은 작물을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이다. 꼭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공짜로 받는 경우도 있고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다. 다만 단순히 작물을 한번 구경한 것만으로는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작물을 살까 말까 고민만 한 것도 부족하다. 실제로 작물의 점유를 넘겨받아 자기 지배로 가져와야 한다. 작물취득죄에서 고의도 중요하다. 그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본범의 죄명이나 구체적 범죄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범죄로 나온 물건이라는 인식은 필요하다. 정리하면 작물취득은 작물인 줄 알면서 그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넘겨받는 행위다. 사례에서는 작물성, 취득행위, 작물인식을 순서대로 보면 된다. 작물보관은 작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물건을 맡아 두거나 관리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오토바이를 훔쳤다. 갑은 친구 병에게 말했다. 이거 훔친 오토바이인데 며칠만 내 창고에 숨겨줘. 병은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창고에 오토바이를 숨겨두었다. 이 경우 병에게는 작물보관죄가 문제될 수 있다. 작물보관은 작물을 자기 소유로 취득하는 것과 다르다. 작물취득은 작물을 자기 것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작물보관은 작물을 맡아두거나 숨겨주는 행위다. 작물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집에 숨겨두거나 차량 안에 넣어두거나 일정 기간 맡아 관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보관기간이 길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작물의 보관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해 주었다면 작물보관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작물인지 모르고 보관했다면 작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물건이니 맡아달라고 해서 보관했는데 작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작물보관은 작물인 줄 알면서 숨겨주거나 맡아두는 행위다. 사례에서는 보관의 외형보다 작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작물운반은 작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물건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주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 갑은 병에게 말했다. 이거 훔친 물건인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줘. 병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귀금속을 싣고 다른 도시로 운반했다. 이 경우 병에게는 작물운반죄가 문제될 수 있다. 작물운반은 작물을 직접 자기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작물이 추적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이동을 도와주는 행위다. 그래서 작물 유통을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처벌된다. 운반은 장소적 이동이 핵심이다. 차량으로 옮기든 택배로 보내든 가방에 넣어 들고 이동하든 작물을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작물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반 행위에 실제로 관여해야 한다. 또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건의 출처가 수상하다는 정도를 넘어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작물 운반은 작물인 줄 알면서 장소적으로 옮겨주는 행위다. 사례에서는 누가 이동을 주도했는지 작물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작물 운반은 작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알면서 그 물건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주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 갑은 병에게 말했다. 이거 훔친 물건인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줘. 병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귀금속을 싣고 다른 도시로 운반했다. 이 경우 병에게는 작물 운반죄가 문제될 수 있다. 작물 운반은 작물을 직접 자기 것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작물이 추적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이동을 도와주는 행위다. 그래서 작물 유통을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처벌된다. 운반은 장소적 이동이 핵심이다. 차량으로 옮기든 택배로 보내든 가방에 넣어 들고 이동하든 작물을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작물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반 행위에 실제로 관여해야 한다. 또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건의 출처가 수상하다는 정도를 넘어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작물 운반은 작물인 줄 알면서 장소적으로 옮겨주는 행위다. 사례에서는 누가 이동을 주도했는지 작물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작물죄의 고의는 그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작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 보관 운반 알선한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갑이 병에게 고가의 노트북을 팔았다. 정상 가격은 200만 원인데 갑은 병에게 10만 원에 팔겠다고 했다. 병이 묻자 갑은 말했다. 사실 훔친 거야. 그래도 싸게 줄게. 병은 그 말을 듣고도 노트북을 샀다. 이 경우 병에게는 작물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작물죄는 고의범이다. 단순히 작물을 취득했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물건이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 여기서 본범의 정확한 죄명까지 알 필요는 없다. 절도인지 사기인지 횡령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정도를 알면 충분할 수 있다. 고의는 직접적인 말로 확인될 수도 있지만 정황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거래 장소가 비정상적인 경우, 판매자가 출처를 숨기는 경우, 물건의 상태나 거래 방식이 수상한 경우가 있다. 다만 단순히 좀 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작물 고의를 인정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작물죄의 고의는 범죄로 나온 물건이라는 인식이다. 사례에서는 가격, 출처 설명, 거래 방식,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작물죄는 본범이 저지른 재산범죄 이후에 성립하지만 본범과 작물범은 구별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쳤다. 그리고 갑은 그 자전거를 병에게 팔았다. 병은 그 자전거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샀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의 본범이다. 병은 그 작물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작물 취득죄가 문제된다. 작물죄는 본범의 범죄를 전제로 한다. 즉 절도, 강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어떤 물건이 취득되어야 한다. 그 물건이 바로 작물이다. 그런데 본범과 작물범은 원칙적으로 다르게 본다. 본범이 자기 범죄로 얻은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대체로 본범죄의 사후행위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절도범 갑이 자기가 훔친 자전거를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고 해서 갑에게 절도죄와 별도로 작물 보관죄를 또 인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반면 제3자인 병이 그 물건이 작물임을 알고 보관하거나 취득하면 작물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작물죄는 본범 이후의 범죄지만 본범 자신을 다시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다. 본범이 누구인지 작물을 취득 보관한 사람이 본범과 다른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범이 자기 범죄로 얻은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시계를 훔쳤다. 절도죄는 이미 성립했다. 그런데 갑이 며칠 뒤 그 시계를 중고거래로 팔았다. 이때 갑에게 절도죄와 별도로 작물죄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갑은 작물의 원인이 된 본범이다. 본범이 자기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앞선 절도죄의 사후 처리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작물죄로 처벌하면 같은 불법을 이중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설명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이미 앞선 범죄로 평가된 법익 침해를 나중행위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 구조다. 다만 본범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면 다르다. 예를 들어 병이 갑이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거나 보관하거나 팔 사람을 소개했다면 병에게는 작물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작물죄에서 본범의 사후행위와 제3자의 작물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본범 자신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3자의 취득 보관에서는 작물죄로 정리하면 된다. 작물죄에서도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아버지 을의 시계를 훔쳤다. 그리고 갑은 그 시계를 친구 병에게 팔았다. 이 경우 갑의 절도죄에서는 갑과 을 사이의 친족관계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병이 그 시계가 훔친 물건인 줄 알고 샀다면 병에게는 작물죄가 문제된다. 작물죄에서 친족상도례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하는 제도다. 작물죄도 재산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작물죄에서 본범의 피해자, 본범, 작물범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작물범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지 또는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친족상도례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범죄 성립을 먼저 검토한 뒤 처벌 단계에서 친족상도례를 따로 본다. 정리하면 작물죄에서도 친족관계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작물죄 성립을 본 뒤 관련자 사이의 친족관계와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화가 나서 을의 자동차 유리창을 돌로 깨뜨렸다. 이 경우 자동차는 을의 재물이다. 갑은 그 재물을 물리적으로 망가뜨렸다. 따라서 갑에게는 손괴죄가 문제된다. 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만 말하지 않는다.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손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페인트를 뿌려 정상적인 사용을 어렵게 하거나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찢어버리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등이다. 자기 물건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손괴죄가 아니다. 다만 공동 소유물이나 타인의 권리가 붙어있는 물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손괴죄의 핵심은 효용침해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지 않아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면 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범죄다. 사례에서는 타인의 물건인지 그 물건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그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졌다. 노트북 화면이 깨졌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 갑은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했다. 따라서 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손괴는 꼭 깨뜨리거나 부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는다. 물건이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도 손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를 빼서 당장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타이어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효용 침해가 문제된다. 또 벽에 낙서를 하거나 문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지우거나 기계의 핵심 부품을 빼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손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사용 가치가 해쳐졌는지다. 일시적인 불편에 그치는지 수리나 복구가 필요한 정도인지 사용 목적 달성이 방해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손괴는 단순한 파괴보다 넓다. 물건의 물리적 상태나 사용 가치, 효용을 해쳤는지가 핵심이다. 효용 침해는 물건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동차 앞을 큰 물건으로 막아두었다. 자동차 자체는 부서지지 않았다. 하지만 을은 그 자동차를 운전해서 나갈 수 없었다. 이 경우 물리적 파괴가 없더라도 자동차의 사용이 방해되었으므로 효용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손괴죄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완전히 부서졌는지만이 아니다. 물건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 가치가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해 업무용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간판에 페인트를 칠해 광고 기능을 해치거나 문서에 낙서를 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용 침해가 너무 사소하면 손괴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잠깐 먼지가 묻었다가 바로 닦이는 정도, 사용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손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손괴죄에서 효용 침해는 매우 중요하다. 물건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문서 손괴는 타인의 문서를 훼손해 그 내용을 이용하거나 증명하는 기능을 해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차용증을 찢어버렸다. 그 차용증은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갑이 그 문서를 찢어버리면 을은 그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갑에게는 문서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손괴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문서도 보호한다. 문서는 단순한 종이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증명 기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각서, 진단서, 증명서 같은 문서가 있다. 문서를 찢거나 태우는 경우는 명백한 손괴다. 또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지우거나 중요 부분에 낙서를 하거나 문서 일부를 떼어내 증명 기능을 해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복사본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손괴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문서 자체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문서 손괴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의 증명 기능과 사용 가치를 해치는 행위다. 손괴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성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휴대폰을 화가 나서 바닥에 던졌다. 휴대폰이 망가졌다. 이 경우 갑은 자기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다. 원칙적으로 손괴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의 효용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물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의 물건에 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갑이 자기 기계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갑이 그 기계를 망가뜨려 을이 담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단순히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했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손괴죄보다는 권리행사방해죄 같은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또 공동소유물도 조심해야 한다. 갑에게도 지분이 있지만 을에게도 지분이 있는 물건을 갑이 마음대로 망가뜨리면 타인의 재물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손괴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에 대한 범죄다. 하지만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나 공동소유 관계가 있으면 다른 범죄까지 검토해야 한다. 손괴죄의 객체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망가뜨렸다. 자전거는 을의 재물이다. 갑이 그 자전거의 바퀴를 부수어 정상적으로 탈 수 없게 만들었다면 갑에게는 손괴죄가 문제된다. 손괴죄는 보호 대상이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다. 자동차, 휴대폰, 가방, 자전거, 노트북처럼 사람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 이에 해당한다. 또 문서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증명서처럼 내용이나 증명 기능이 있는 문서를 훼손하면 문서 손괴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손괴죄가 아니다. 하지만 공동소유물처럼 다른 사람의 지분이 섞여 있거나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까지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손괴죄에서는 먼저 객체를 확인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지 그리고 그 효용이 침해되었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손괴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친다는 인식과 의사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동차 유리창을 보고 화가 나서 돌을 던졌다. 갑은 그 유리창이 을의 자동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돌을 던지면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유리창이 깨졌다. 이 경우 갑에게는 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손괴죄는 고의범이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바로 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길을 걷다가 실수로 을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뜨렸다면 손괴죄의 고의가 문제된다. 갑이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손괴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고의는 확정적 고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손괴죄는 물건이 망가졌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과 그 효용을 해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도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으면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를 모두 빼놓았다. 자동차 자체가 부서진 것은 아니다. 타이어도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을은 당장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갑에게 손괴죄가 성립할까? 핵심은 효용침해다. 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 타이어 공기를 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출입문 자물쇠에 접착제를 넣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컴퓨터를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아주 짧은 시간의 사소한 방해가 전부 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방해의 정도, 복구에 필요한 노력, 물건의 본래 기능 침해,
정도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손괴죄는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다. 일시적이라도 물건의 본래 기능과 효용을 의미있게 해쳤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대상이 된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맡겼다. 을은 그 자동차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몰래 그 자동차를 가져가 숨겼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갑일 수 있다. 그래서 절도죄가 바로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을은 그 자동차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갑이 자동차를 숨겨버리면 을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이때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절도죄와 다르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재물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대표적으로 담보물, 압류물, 임대차 목적물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물건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통하지 않는 경우다.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대상이면 그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재물을 대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은 자기 기계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을은 그 기계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그 기계를 몰래 다른 창고로 옮겨 숨겼다. 이 경우 기계의 소유자는 여전히 갑일 수 있다. 하지만 을은 그 기계를 통해 담보권을 행사해야 한다. 갑이 기계를 숨기면 을의 권리행사가 방해된다. 그래서 갑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범죄는 절도죄와 구별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한다. 반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재물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호하려는 것이 단순 소유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보권자, 압류권자, 임차권자 등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이익이 있다. 소유자가 물건을 마음대로 숨기거나 부수면 그 권리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정리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그 물건이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목적이란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을은 그 자동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자동차는 을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이다. 갑이 그 자동차를 숨기면 을은 담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타인의 권리 목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압류된 물건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물건도 문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그 물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단순히 언젠가 이 물건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부족하다. 담보권, 유치권, 압류, 임차권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타인이 그 물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가 다음 문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는 주로 취거, 은닉, 손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갑의 자동차가 압류되었다. 채권자 을은 그 자동차에 대해 강제 집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이 그 자동차를 몰래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이 경우 갑은 압류된 자동차를 취거한 것이다. 취거는 물건을 권리자가 관리하거나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행위다. 은닉은 물건을 숨겨서 권리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예를 들어 담보물을 창고 깊숙이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 장소에 몰래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손괴는 물건을 망가뜨려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예를 들어 담보물인 기계를 부수면 담보권자가 그 물건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이 세 행위는 모두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유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이라면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망가뜨릴 수 없다. 정리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는 취거, 은닉, 손괴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핵심은 그 행위로 타인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는지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갑은 자기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채권자가 자동차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를 몰래 다른 곳에 숨겼다. 이 경우 갑은 자동차가 타인의 권리 행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고 자동차를 숨겼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의범이다. 단순히 자기 물건을 옮겼는데 그 물건이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주차 장소를 옮긴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압류 통지나 담보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권리자가 찾지 못하게 숨겼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다. 정리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타인의 권리 목적이라는 인식과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사례에서는 행위자가 권리관계를 알고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작물죄는 본범의 재산범죄로 생긴 작물을 제3자가 취득 보관 운반 훼손할 때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쳤다. 갑은 그 노트북을 병에게 팔았다. 병은 노트북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싸다는 이유로 샀다. 이 경우 갑은 절도죄의 본범이다. 병은 그 작물을 취득한 제3자이므로 작물 취득죄가 문제된다. 작물죄에서 학설상 중요한 쟁점은 작물죄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다. 작물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다시 취득한 범죄가 아니다. 본범이 만들어낸 불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하거나 작물의 유통을 쉽게 만들어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어렵게 하는 범죄다. 그래서 작물죄는 본범 이후의 범죄이지만 본범과는 별개의 범죄로 본다. 다만 본범 자신이 자기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물죄가 아니라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문제된다. 판례도 작물죄에서 본범과 작물범을 구별하고 작물범에게 작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작물인지 몰랐다면 작물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작물죄는 본범의 재산범죄로 생긴 물건을 작물인 줄 알면서 유통에 관여하는 범죄다. 사례에서는 본범, 작물행위자, 작물인식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작물성은 그 물건이 본범의 재산범죄로 취득된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시계를 훔쳤다. 이 시계는 절도죄로 취득된 물건이다. 따라서 시계는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그 시계를 팔아 현금을 얻었다면 어떨까? 그 현금도 작물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작물죄에서는 본범의 범죄로 직접 취득된 물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절도죄로 훔친 시계, 사기죄로 편취한 돈, 횡령죄로 빼돌린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작물을 처분해 얻은 대체물이나 교환물까지 항상 당연히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조심해야 한다. 학설상으로는 작물성을 원물에 한정할 것인지 대체물이나 변형물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작물죄의 목적이 작물 유통을 막고 피해 회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일정한 경우 대체물까지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작물죄는 형벌법 규이므로 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판례도 구체적 사안에서 본범의 범죄로 취득된 재물과의 동일성, 교환 변형 과정, 피해자의 추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정리하면 작물성은 단순히 수상한 물건인지가 아니다. 본범의 재산 범죄로 취득된 물건인지 원물과의 관련성이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작물죄의 고의는 그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갑이 병에게 말했다. 이 휴대폰 5만 원에 가져가. 사실 훔친 거야. 병은 그 말을 듣고도 휴대폰을 샀다. 이 경우 병은 휴대폰이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병에게 작물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작물죄에서는 작물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 물건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작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본범의 구체적 죄명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다. 절도인지 사기인지 횡령인지까지 정확히 몰라도 범죄로 나온 물건이라는 정도를 알면 충분할 수 있다. 판례는 고의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정황도 본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지, 거래 장소가 수상한지, 판매자가 출처를 숨겼는지, 물건의 식별 표시가 제거되어 있는지, 거래 방식이 정상적인지 등을 종합한다. 하지만 단순히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작물 인식을 인정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작물죄의 고의는 작물이라는 인식이다. 사례에서는 가격, 거래 방식, 출처 설명,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서 작물 인식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물리적 상태 또는 효용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 경우 자동차는 을의 재물이고 갑은 그 재물의 물리적 상태를 훼손했다. 따라서 갑에게는 손괴죄가 문제된다. 그런데 손괴는 꼭 완전히 부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는다. 물건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면 효용침해로서 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이어 공기를 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물쇠에 접착제를 넣어 문을 열 수 없게 하거나 문서의 중요한 부분을 지워 증명 기능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학설상으로는 손괴를 물리적 훼손으로 좁게 볼 것인지 효용침해까지 넓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재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효용을 해치는 경우까지 손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도 손괴를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넓게 본다. 다만 효용침해가 너무 사소하거나 일시적 불편에 불과하면 손괴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손괴죄는 부쉈는가만 보는 범죄가 아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효용침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본래 목적대로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를 모두 빼놓았다. 자동차는 부서지지 않았다. 타이어도 찢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을은 그 자동차를 바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손괴죄에서 판례상 중요한 것은 물리적 파괴보다 넓은 효용침해 개념이다. 물건이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문 자물쇠를 못쓰게 만들거나 간판에 페인트를 칠해 광고 기능을 해치거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해 업무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모든 사용 방해가 손괴는 아니다. 아주 잠깐 사용이 불편해진 정도, 쉽게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기능 침해가 없는 경우라면 손괴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판단할 때는 방해의 시간, 복구 가능성, 복구 비용, 물건의 본래 용도, 기능 침해 정도를 본다. 정리하면 효용 침해는 손괴죄의 핵심이다. 물건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에는 함부로 취거 은닉 손괴할 수 없다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을은 그 자동차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을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를 몰래 숨겼다. 자동차 소유자는 갑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동차는 을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이다. 그래서 갑에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독특한 점은 객체가 자기 재물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 손괴죄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이 범죄가 보호하는 법익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이해하면 된다. 판례도 담보권, 압류, 유치권 등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가거나 숨겨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든 경우를 문제 삼는다. 정리하면 권리 행사 방해죄는 내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 대상이면 마음대로 숨기거나 망가뜨릴 수 없다는 구조다.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 타인의 권리 목적이란 그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의 기계가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을은 그 기계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권을 가진다. 이 경우 그 기계는 을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이다. 갑이 기계를 숨기면 을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될 수 있다. 타인의 권리 목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담보권의 목적물, 압류된 물건, 유치권의 대상, 임차권이나 사용수익권의 대상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대나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순 채권자가 나중에 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부족하다. 그 물건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권리가 해당 물건에 연결되어 있는지, 행위로 인해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었는지를 본다. 정리하면 타인의 권리 목적은 막연한 이해관계가 아니다. 담보권, 압류, 유치권처럼 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어야 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은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갑은 을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를 몰래 다른 곳에 숨겼다. 이 경우 자동차가 갑의 소유라고 해도 그 자동차는 을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이다. 갑이 이를 숨겨 을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첫째, 객체가 자기의 물건이었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그 물건이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행위자가 그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한다. 고의도 필요하다. 행위자가 그 물건이 타인의 권리 목적이라는 점을 알고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죄는 절도죄, 손괴죄와 구별된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문제된다.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손괴죄가 문제된다. 자기 물건이지만 타인의 권리 대상인 물건을 숨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내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가 걸려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숨기면 안 된다. 작물죄 사례형은 본범, 작물성, 작물행위, 작물인식을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노트북을 훔쳤다. 갑은 그 노트북을 병에게 팔았다. 병은 그 노트북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싼값이라는 이유로 샀다. 이 경우 답안은 먼저 갑의 절도죄를 확인한다. 갑의 절도죄로 취득된 노트북이 있어야 그 노트북이 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병의 행위를 본다. 병은 작물인 노트북을 넘겨받아 자기 지배 아래 두었다. 따라서 작물 취득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의를 본다. 병이 노트북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작물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사례형에서는 본범과 작물범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갑처럼 직접 훔친 사람은 본범이다. 병처럼 그 이후 작물을 취득한 사람은 작물범이다. 정리하면 작물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본범의 제3범죄 작물성 취득 보관 운반할선 작물인식. 이 순서대로 쓰면 작물죄 사례형은 깔끔하게 정리된다. 손괴죄 사례형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지 효용이 침해되었는지 고의가 있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화가 나서 을의 자동차 타이어 공기를 모두 빼놓았다. 자동차 자체가 부서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을은 자동차를 바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갑에게 손괴죄가 성립할까? 먼저 자동차는 을의 재물이다. 따라서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그 다음 손괴 행위를 본다. 손괴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만이 아니다. 물건의 본래 기능이나 효용을 해치는 것도 손괴다. 타이어 공기를 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자동차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의를 본다. 갑이 을의 자동차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타이어 공기를 빼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하면 손괴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손괴 또는 효용 침해 고의, 특히 손괴죄에서는 완전히 부서졌는지보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쓰면 된다. 권리행사방해죄 사례형은 자기 물건인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되었는지 취거 은닉 손괴가 있었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은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갑은 을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를 몰래 다른 장소에 숨겼다. 이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갑일 수 있다. 그래서 절도죄처럼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을의 담보권 목적이 된 물건이다. 갑이 이를 숨기면 을은 담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갑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답안에서는 먼저 객체를 본다. 자기 물건이지만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 행위를 본다. 취거, 은닉, 손괴 중 어느 행위인지 잡는다. 마지막으로 고의를 본다. 갑이 자동차가 을의 담보권 목적이라는 점을 알고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려고 숨겼는지 판단한다. 정리하면 권리행사방해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자기 물건 타인의 권리 목적 취거, 은닉, 손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 핵심은 내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가 걸려있으면 마음대로 숨길 수 없다는 점이다. 작물죄는 범죄로 얻은 물건의 유통 문제이고 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의 효용침해 문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쳤다. 병은 그 자전거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갑에게서 자전거를 샀다. 이 경우 병에게는 작물죄가 문제된다. 병이 자전거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다. 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작물죄가 문제되는 것이다. 반대로 갑이 을의 자전거를 훔친 것이 아니라 길에 세워진 을의 자전거를 화가 나서 부쉈다고 하자. 이 경우 핵심은 범죄로 얻은 물건을 유통한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재물인 자전거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손괴죄가 문제된다. 작물죄는 본범이 먼저 있어야 한다. 절도, 사기, 횡령 등으로 취득된 물건이 있어야 한다. 손괴죄는 본범이 따로 없어도 된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본래 기능을 해치면 문제된다. 정리하면 작물죄와 손괴죄는 보호하는 장면이 다르다. 범죄로 나온 물건을 알고 취득 보관하면 작물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치면 손괴죄. 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범죄이고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다. 자동차는 을의 재물이다. 갑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따라서 손괴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자기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자. 을은 그 자동차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이 을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동차를 숨겼다. 이 경우 자동차는 갑의 물건이다.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손괴죄 구조와 다르다. 하지만 자동차는 을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이다. 갑이 이를 숨겨 을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구별 기준은 간단하다. 물건 자체가 타인의 것이라면 손괴죄를 먼저 본다. 물건은 자기 것이지만 타인의 권리가 붙어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를 본다. 정리하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손괴죄, 내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숨기거나 망가뜨리면 권리행사방해죄, 객체가 타인의 재물인지 자기의 재물이지만 타인의 권리 목적물인지 구별하면 된다. 작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는 모두 제3범죄지만 보호하는 상황이 서로 다르다. 먼저 작물죄다. 작물죄는 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보관 운반할 선하는 범죄다. 핵심은 본범의 제3범죄와 작물 인식이다. 예를 들어 훔친 휴대폰인 줄 알면서 사면 작물죄가 문제된다. 다음은 손괴죄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다. 핵심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와 효용 침해다. 예를 들어 남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거나 타이어 공기를 빼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 손괴죄가 문제된다. 마지막은 권리행사방해죄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핵심은 자기 물건
타인의 권리 목적 권리행사 방해다. 정리하면 세 범죄는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작물죄는 범죄 물건의 유통, 손괴죄는 타인 물건의 효용 침해,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붙은 타인의 권리 방해. 사례형에서는 이 세 키워드만 잡아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 단원 판례는 객체와 행위 태양을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물죄 판례에서는 먼저 작물성을 본다. 그 물건이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제3범죄로 취득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제3자가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 보관 운반할 써냈는지 본다. 본범 자신이 자기 범죄로 얻은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문제된다. 손괴죄 판례에서는 효용 침해가 핵심이다.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 타이어 공기를 빼거나 자물쇠를 못쓰게 만들거나 문서의 증명 기능을 해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권리행사 방해죄 판례에서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되었는지를 본다. 담보권, 압류, 유치권처럼 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본다. 정리하면 판례 포인트는 세 가지다. 작물죄는 본범과 작물인식, 손괴죄는 효용침해,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권리 목적과 방해행위. 이렇게 나누었으면 답안이 깔끔해진다. 이 단어는 범죄로 나온 물건, 남의 물건, 남의 권리가 붙은 내 물건을 구별하면 된다. 첫째, 작물죄다. 작물죄는 범죄로 얻은 물건을 작물인 줄 알면서 취득 보관 운반할 써나는 범죄다.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제3자가 알고 사면 작물 취득죄가 문제된다. 둘째, 손괴죄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효용을 해치는 범죄다.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손괴가 될 수 있다. 셋째, 권리행사 방해죄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담보물이나 압류물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례형에서는 먼저 객체를 구별해야 한다. 범죄로 취득된 물건인가? 그러면 작물죄를 본다. 타인의 물건인가? 그러면 손괴죄를 본다. 자기 물건이지만 타인의 권리가 붙어 있는가?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를 본다. 정리하면 이 단어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범죄 물건이면 작물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손괴죄, 내 물건이라도 남의 권리를 방해하면 권리행사 방해죄.